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대표님 요즘 얘기가 제일 와닿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 주로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예, 저는 뭐 일단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인 인플레이션, 네. 고용, 네. 뭐 여기 일단은 뭐 기본으로 해가지고서 네.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간밤에 ISM 제조 PMI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서 사실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서 저희가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네.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인데요. 네.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 네. 그 ISM 제조 PMI의 지불 가격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미국의 CPI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불 가격이 뭐죠? 이제 프라이스라고 여기에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뭐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50이 기준선인데 그 전에 이미 50을 하회해서 내려왔었다가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43으로 그 하락폭이 훨씬 더 가팔라졌습니다. 진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 이것이 이제 역사가 깊은 것이 40년대 후반부터 예. ISM에서 발표를 했다 보니까 예. 70년대 우리가 굉장히 높았던 물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과연 어떻게 흘러갔었는지가 네. 나오는데 당시를 보아도 CPI에 대해 가지고서 이 지불 가격이 상당히 선행 지표로서 설득력이 있는 그런 그림을 예. 보여줍니다. 진짜 저렇게 떨어지면 엄청 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당초에 이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서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요소들도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미국에서 서비스가 많이 커졌다라든지 네.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상승을 할 때에 이 제조업 지불 가격이 역시나 또 이번에 설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설명력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고 그래서 CPI가 향후에도 좀 빠르게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그렇네요. 데이터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건 뭐 어제는 아니고 그 전에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은 집값도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전월 대비로 해가지고서는 S&P 케이스실러 20대 대도시 집값이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서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그 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브루킹스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또 이번에 인플레 요인들을 도해를 해서 말하면서 특히나 또 주거비를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거비도 결국에는 이 집값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봤었을 때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이쪽도 좀 빠르게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 추세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 집값 같은 거 볼 때 전년 동기 대비를 저렇게 보면 아직도 네. 위에는 있지만 연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게 아직도 플러스니까 아직도 오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네. 연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대비하면은 저 정도 내려오면 사실은 집값은 실제로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완전히 딱 최근의 것이 드러나는 거는 네. 아마도 이제 전월 대비 네. 숫자일 테고요. 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케이실러 이후 데이터의 경우에는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10월달, 11월 데이터가 아니고요. 네. 9월 기준까지로만 네. 가장 최근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온 게 예. 9월입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추가로 아마 더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딱 끊어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내려간 더 내려와 있을 것 같네요. 숫자일 수 있다라는 그렇네요. 것입니다. 네.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네. 생각은 좀 확연히 이런 자료들을 봐도 들고요.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또 고용. 네, 면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골인 것 같아요, 고용이. 진짜. 네, 예. 고용이 어떻게 보면은 네. 소위 말해서 거의 최종 정말 끝판왕이다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인플레가 너무 높을 때에는 임금 인상과 인플레가 오지 않을까 할 때에도 고용을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할 때에도 예. 고용이 너무 나쁘면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또 고용이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적당히 고용이 둔화되면서 너무 크게는 둔화가 안 되는 그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그 침체로 가지 않는 길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좁은 길이 존재한다라고들 그래서들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요. 길. 적당히 망가지는, 너무 깊지 않게 망가지는 게 어떤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사실 그 정책적으로 봤었을 네. 때에는 뭐 연준에서 긴축을 해 나가면은 수요가 파괴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서 고용 쪽에서 조금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정책을 잘 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좀 운이 많이 따랐다는 것이 나중에 그냥 판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책을 쓰는 순간에 왜 그러냐면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올린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네. 고용 반응이 네.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기 멀리 있는 운전을 하는데 훨씬 앞에 있는 50km, 100km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생각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근데 바라기로는 이번에는 좀 그게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 아무래도 강세론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시지 않을까 뭐 싶은데요. 연준 의원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m 5km 앞에 거를 좀 보고 해야지 뭐 코앞만 보고 하면 뭐.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가장 그 경제 쪽으로 박사학위가 많으신 분들이 예. 근무하시는 곳이 예. 바로 연준이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바라건대는 하여튼 좀 잘 요번에는 실수 없이 네, 다시 신뢰받던 연준으로 돌아가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이제 이번 전체 사이클에서 독특함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타이트했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것이 데이터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구인 공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이제 그 노동 참가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실업자 한 명당 놓여 있는 일자리 개수가 몇 개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지난 2000년 이후 평균으로 보면 한 0.6에서 0.7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 앞에 그 일자리가 당연히 더 적게 놓여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뭐 2개까지도 증가를 해버렸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더 많이 줬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인플레가 완화되어 가는데 침체로 가지 않는 경로로 혹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또한 이 숫자가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그 뒤쪽에 보시면은 지난 브루킹스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가지고 나왔던 자료인데요. 네. 파란색 선이 보시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네. 합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보시면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구인을 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다가 구인을 더한 것이 현재 그 노동의 의지가 있거나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항상 낮게 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임금 인상을 자극을 못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은 항상 과잉이었고 일자리는 그것보다는 좀 부족했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지금 코로나 이후로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지금은 일할 사람이 부족한 네. 예,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지는 힌트가 뭐냐 하면 네. 과거에는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침체 구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네. 이 회색 음영입니다. 예, 예. 보시면 빨간색이 전부 다 이렇게 감소를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구인 공고도 감소하고 실제 일자리도 잃게 되었었던 예.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조금만 나타나더라도 구인 공고가 지금 많이 나 있는데 그것이 심대하게 하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좀 가짜 고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네. 고용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많이 내려가면 혹시나 과거 침체가 났었을 때만큼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러면 저게 빨간색이 내려가더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그 잡 오프닝 쪽에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다르게 네, 해석될 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실업률의 증가는 미미하거나 조금으로 제한될 수가 있고 과거는 많이 높게 네. 올라갔었어야 된다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실업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의 숫자가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일자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 이제 월급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예. 경제가 그렇게 험악하게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예. 기대를 이제 요 데이터를 저 보면서 그래프가 하는 지금 것이죠. 페드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예,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내려오더라도 예전과는 그 음영 쳐 있는 부분이 다 침체 기간인데 그때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제 질문인데 저 파란색이 그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면 자발적 실업이
엄청 많았는데 네, 집에 있던 네. 사람들이 돌아오면 저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예, 사실 그 파란색 선이 지금 보시면은요. 예. 아직까지 코로나 전인 2019년도 수준을 전혀 회복을 못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가장 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줘가지고서 예. 좀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을 꺼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이 떨어지고 물가도 네. 오르고 그러면 일 다시 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은 이제 그 논리를 예. 제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런데 워낙에나 그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예. 증가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는 이젠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파월 의장도 이날에 이 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까에 네. 대해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지금 한 350만 정도가 원래 당초에 코로나 직전에 예상했던 그 경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계속 꾸준히 늘 네, 것이다라는 그 대비해서 지금 350만 정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왜 그럴까를 한번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에서는 첫 번째는 조기 은퇴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200에서 250만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요? 조기 은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민의 감소, 그 다음에 또 사망자의 코로나로 인한 증가로 인한 숫자가 100에서 150만이 되지 않겠냐. 사망자만 이민하고 합쳐서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합쳤을 때 한 350만 정도의 이런 갭이 발생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그렇다라는 것은 근데 아니고요. 이민 감소, 특히 이민 감소가 저는 조기 은퇴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조기 은퇴가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일단 사실 뭐 정답은 없고 나중에 예. 이제 몇 년 뒤에 이런 예. 것들은 보통 밝혀지게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사람들이 그냥 말했습니다. 이참에 그냥 집에 갔다가 아예 은퇴한다 이거죠. 지금 예.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고용 쪽에서 하여튼 지난 예전과는 경험해보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향후에 고용이 좀 경기가 둔화되고 간밤에 나온 ISM 지표도 어쨌든 기준선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 그 둔화 환경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이런 연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얕은 침체 가능성도 여기서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내일 20만 그다음에 3.7%잖아요. 네. 이게 적당히 두나 그 좁은 네. 길로 딱 떨어지려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 한번 그러니까 제일 좋은 네네. 그러니까 시장을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저 숫자 보자마자 무조건 사거나 팔아야 된다. 이런 만일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 어떤 숫자가 보이면 좋은 거고 어떤 숫자가 보이면 주식시장에 나쁜 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저는. 네. 네. 일단 사실 이제 연준에서도 아마 한 달이 아니라 막 평균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말을 네. 하긴 할 텐데요. 네. 몇 가지 지금 나온 힌트들을 드리자면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몇 달 전에 15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5만까지는 고용이 둔화되어도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였는데 그보다 낮으면은 아마도 연준 내부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긴축을 강하게 하는 것이 맞을까, 추가 긴축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강력한 논쟁이 있지 않을까 이고요. 네. 포지티브하네요. 주시장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15만 정도가 시장이 가장 좋아할 만한 숫자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15만. 예. 근데 파월 의장은 그보다 허들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네. 이날 브루킹스 연설에서 10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노동 가능 인구,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가 이제 되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에는 경제가 아주 그냥 적당한 수준에 뜨겁지도 않고 그런 수준에 있으려면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계산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예상한 걸 종합해 보면 평균으로 한 10만인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10만에서 15만 사이가 그렇게 보면 가장 스윗스팟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과거 같은 경우에 1950년 이후부터 봤을 때에는 침체 직전에 가장 낮았던 실업률, 가장 뜨거웠던 거기서 침체에 들어가고 첫 달에 바로 실업률이 뛰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격차를 보면 0.5%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낮았던 게 이번 사이클에서는 3.5였거든요. 네. 지금 3.7이고 네. 4.0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거 우리 사실은 침체에 들어온 것 아니냐라는 논쟁이 상당히 격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까지도 상당히 붙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4 정도가 제일 좀
그 시장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숫자이지 않을까. 실업률. 예. 네. 그러니까 당장은 사실은 그 고용 시장이 너무나도 악화되면은 물론 경기 침체 우려를 위해서 주식시장도 네거티브하게 가겠지만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역시 이쪽이 조금은 나빠져서 페드가 피벗을 할 수 있는 쪽을 기대하는 거니까 그런 네네. 쪽으로 본다면 예상치 20만보다 좀 낮은 15만 근처, 그다음에 3.7보다는 약간 높은 쪽으로 나오면 시장이 일단 주식시장은 환호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뭐 시중 금리하고 그다음에 향후 연준의 금리 경로에 대해서 하향이 또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먼저인 것 같고요. 네. 그 뒤에 그렇게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실업률 올라갔는데 추가로 그게 너무 나쁘게 뭐 가령 네. 고용 순증이 마이너스로 가버리고 실업률이 뭐 4.5% 5% 이렇게 가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완전히 이제 인플레고 뭐고 상관없이 침체 깊은 침체 걱정해야 되는데 이렇게로 그거는 뭐 넘어가게 근데 될 좀 걸로 더 봅니다. 뒤에 얘기니까. 예, 그냥 저는 네, 오늘 오늘 순서가 오늘 있다고 저녁만 봅니다. 당장 본다면 혹시 밤에 계셔서 시장을 보시거나 또 아니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15만 월드컵 경기가 있어서 많이들 깨어 계실 거예요. 그때 네. 동시에 두 개 네. 들었고 15만과 네. 3.8 이렇게 나오면은 오르는 거고 또 반대로 가면은 또 다른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조심할 거는 숫자 나온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또 좀 어렵다. 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점점 네. 어려워지네요. 이게 그러네요. 하나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봐야 근데 돼요. 어쨌든 고용 쪽이 말씀해 주셨던 끝판왕이다 하셨으니까 네네.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우리가 숫자 하나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시장이 돌아서는 데 있어서 마지막 골이다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얘기도 오늘 예, 해주신다고요. 예. 네. 반도체 쪽 업황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내년도 얘기가 훨씬 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지금 생산을 줄이고 네. 과잉 재고를 해소를 먼저 해야지만이 그 경기가 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했었을 때에 뭐 마이크론에서 감산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들 실적이 나왔을 때 재무제표에서 재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한국에서 매달 말일에 내는 산업 동향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그렇게 했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쪽 분야의 경우 3개월 연속으로 해가지고서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서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타부타 지금 말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네. 생산 쪽에서는 조절에 저는 들어간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 증가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 말부터 해서 22년도 여름까지는 재고 증가율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네. 80%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서 재고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재고가 너무 많다는 걸 느끼고 물량 조절에 들어가겠다 한 이후에는 보시면은 지금 60%대, 그 다음 50%대,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난달 말일에 발표된 데이터는 보니까는 13%로까지 그러면 떨어졌더라고요. 저것도 전년 동기 대비죠. 대비죠. 그러면 예.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많이 오른지 모르지만 저번 네. 전년도에 비해서 13%만 위에 있는 거니까 많이 빠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가 아마도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거기다 또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감산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 다음 발표나 그 다음 발표에서는 아마 마이너스로도 이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실제적으로는 재고 조정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에 반도체 재고에 대해서 뭐 엄청난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역시 기업들이 대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이제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도체 쪽 영향이 워낙 크기 네, 때문에 우리는 뭐 중요한 절대적이죠, 일인데, 뭐. 네. 예, 맞습니다. 그 반도체 쪽에 있어가지고서 보통들 보시는 것이 내년 여름에 업황이 바닥을 찍지 않겠느냐로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2분기이거나 아니면 3분기 예. 정도로 보시는데 만약 이런 속도로 재고 쪽에서 생산 쪽에서 네.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보다 한두 분기 정도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 반도체 주식이 시장을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펀더멘털에 선행을 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네,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네. 네, 지금 얼마 전부터 시작된 네. 한 달에서 뭐 2달 정도 네. 전부터 시작된 지금의 반등은 충분히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반응이었다 시장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라면요. 네, 그렇게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 코스피 시장이 오르는 것도 내년에 좀 그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런 자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그 반도체만 워낙에는 우리나라에서 크기 때문에 네. 중요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소비 대국이다 보니까 네. 미국 쪽에서 재고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소매 쪽에서는 재고가 확실히 조정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으로 도매, 그 다음에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소매에 이어서 나타나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글로벌 금융시장 쪽에서도 좀 편안함을 느끼지 않을까 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나온 데이터 중에서 한국 수출이 부진하게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재고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네. 한국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재고 증감률. 그 그래프도 사실은 그려보면은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재고가 먼저 과잉 재고가 해소가 되고 나면 몇 달 지나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되겠죠. 대중 수출도 예, 증가를 예, 하게 되는 예.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수출 부진한 거 다 중국 부진 때문인데 네. 중국이 6개월째 연속으로 재고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는 내년 초 정도면은 한국에서 중국향으로 가는 수출 쪽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곳에서 조금 반등 신호가 긍정적인. 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12월 연말 연초 되면 을에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긴 한데 네, 최근에 네. 가지고 오신 자료나 대표님의 논조를 보면 연말 연초를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대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요. 네. 사실 이제 최악의 구간들을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금융시장은 보통 거기에 조금 더 선행해서 반응을 하니까 지금의 이런 반응은 절대로 무리한 반응들이 아니다. 네. 그런데 실제 펀더멘탈 요인 쪽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조정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령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재고 이런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계속 해가지고서 시각을 뭐 가격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만 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의견이 갈리는 거니까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그 예상이 반영되지 않았다. 뭐 어닝이 아직 반영이 덜 됐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한 번 더 내려간다. 뭐 S&P 기준으로 3천 또 갈 거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그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오른 것이 그냥 단순히 싸서 오른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합리적이라는 어떤 근거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지고 네, 오신 자료를 통해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혹시 그렇게 하죠. 마무리하시고 마무리. 싶으신 아니요, 말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예, 또 모셔서. 다음에 또 모셔서 또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86번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